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 관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성기 오물풍선 지금 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8일 밤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를 했습니다. 300개 넘는 풍선을 살포했는데 80여 개가 남측 지역에 떨어졌고요. 이게 3차입니다. 5월 28일에서 29일 그리고 6월 1일에서 2일 그리고 지난 주말인 거죠.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보낸 직후에 오물풍선을 또 띄운 거고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어제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어제 발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어제 또 그 3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4차 살포가 이뤄진 겁니다.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단은 이제 풍선을 보냈는데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탈북자 단체에서도 지금 또 보낸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뭐 이런 데도 있고 전국 탈북민 연합회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응을 확성기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확성기 방송 이게 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겁니까? 일단 어제 됐던 방송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또 BTS의 노래도 방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한 건 지금 6년 만이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남북 관계 훈풍이 불 때는 좀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었고, 보수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또 경색됐을 때는 재개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합참은 다만 어제는 방송을 했고 오늘은 현재까지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즉시 방송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북한에서의 다른 도발, 뭐 오물풍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지속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확성기 방송을 콕 집어서 좀 문제를 삼았고요. 조금 궁색한 모습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 부부장이 북측은 휴지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측이 정치 선전물을 보내니 전단과 확성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새로운 대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반응들을 보면은 좀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 좀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거름, 뭐 오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종이가 주로 담겨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오물을 못 모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수위를 낮춘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이제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이제 북한에서는 새로운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오물풍선 이상의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결국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고 또 우리 이제 젊은 장병들이 좀 희생될 우려가 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북측이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육군 부사관 2명이 목함지뢰를 밟고 중상을 입었었는데, 그러자 우리 군이 당시에 확성기를 틀었어요. 북한이 그러자 확성기를 겨냥해서 포 3발을 쐈습니다. 우리 군도 여기서 자주포로 또 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례다.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가 이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상황 관리가 필요한데 좀 양측이 조금 상황 관리가 안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북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 행동이 군의 긴장감을 좀 고조시킨다면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또는 군 장병들이 위험해진다면 이거를 좀 계속하도록, 그러니까 전단 살포하는 거를 계속하도록 두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좀 신중한 행동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은 그리고 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발송이 좀 계속되면은 북한의 확성기 그 조준 타격이나 접경 지역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청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물풍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북한이 그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포를 발사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좀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에 경찰이 제지할 수 있었지만 이 오물풍선은 그 정도 위협은 아니다라고 본 건데, 근데 사실 이 대통령실은 이 오물풍선을 두고서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시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에 뭐 다른 걸 담으면 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의 이런 해석을 두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내고 그거에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이 오는데 이게 위협적이 될 수도 있으니 중단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격추를 시켜야 된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드론 부대가 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일일이 총으로 쏴서는 좀 어려우니 그런데 드론 부대를 띄우려면은 또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도 또 이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요건 좀 다른 사안인데 오물풍선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국민들이 있잖아요. 차에 직접 떨어져서 맞습니다. 차 유리창이 박살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국민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량 피해는 8대 정도가 있었다고 지금까지 파악이 되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이라도 그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피해에 대해서 좀 지원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순방이고요.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부터 가고요. 도착해서 정상회담하고 국빈 만찬 일정이 있고 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도 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을 해서 동포 간담회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 이 또 예정돼 있고요. 또 정상회담, 국빈 오찬, 비즈니스 포럼, 문화공연 관람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인데 마찬가지로 동포 간담회로 시작해서 이튿날인 14일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고 정상회담과 양국 미래세대와의 대화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이제 뭐 미리부터 잡힌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각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가는 게 맞느냐, 좀 시점에 대해서도 좀 이의제기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순방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대통령실 설명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가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인들이 오늘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동안 좀 다양한 협력을 해왔고 그걸 좀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핵심 광물이 많은 국가이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시에 또 우리와 어떤 풍부한 노동력이 있어서 그런 협력을 좀 도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밝혔고요.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지금 동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공식 오찬이나 만찬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좀 참석할 예정이고요. 단독 일정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확정돼서 공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교 행사 등이 통상 그 영부인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오늘 전용기에 오를 때 에코백을 들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서 좀 그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00일이 넘어서 보통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100일 이전에 이제 처리하는 것이 예. 원칙이다라고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서야 할 것은 비행장 레드카펫이 아닌 검찰의 포토라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요. 또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걸 얼려두고 순방을 떠났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으로 포장했지만 한가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예. 김정숙 여사 이제 기내식 논란 옛날 예. 인도 방문을 했을 때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또 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기내식비를 공개하라. 그럼 깨끗이 밝혀질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는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고요. 뭐 누가 더 많이 먹겠나 이런 농담도 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수의 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뭐 용산 이전하면서 뭐 이제 공사? 단우림 건설인가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지인이 했던 업체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 의정 갈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오는 18일 예. 의협은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태인데 정부의 이제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번엔 좀 더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그 집단 휴진에 앞서서 17일 무기한 휴진을 좀 결의를 했고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의협 방침을 따르겠다고 해서 좀 역대급 의료 중단, 그 진료 중단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는 처음에는 뭐 일선 병 의원이 실제로 좀 문을 닫을 것인지 그 실제로 닫는 병원 의원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봤지만 분위기는 지금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이런 집단 행동을 유발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는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겠다면 13일까지 신고하라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의사들이 이제 휴진, 이제 파업이라고 보통 불리지만 휴진, 집단 예. 휴진을 이제 한 것이 2000년, 2014년, 2020년인데 각각 이제 의약분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좀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의대 입학 정원은 이미 나왔어요. 예, 내년 그렇죠. 거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 그런 의사들 의협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가 지속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그동안 의대생과 전공인들이 좀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동했으니 이제는 좀 선배들이 나서줘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의료 개혁,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 강화나 그리고 PA 간호사 제도화 등에 대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불만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하는 혼합 진료 일부가 금지되고 PA 간호사의 경우에는 일부 의사를 좀 대체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좀 기득권 차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상황. 예. 지금 오늘이 지금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일단 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공개된 발언까지는 서로 좀 날이 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 열어라. 정부와 지원 대책 논의하라는 게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관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좀 나눠서 갖는 거를 좀 겨냥해서 좀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또 얘기를 했고,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만남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예. 그래서 본회의는 5시에 최초로 예정돼 있었는데 저녁 8시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후 7시에 다시 한번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총 18개 중에서 지금 11대 7로 나누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11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을 지금 임명을 하고, 예. 그리고 7개는 남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들어와라, 네. 뭐 이제 원하면 들어와라 이런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이 다 이제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현재는.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뭐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면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상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으로는 국회의사 일정을 좀 보이콧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7개 상임위라도 가져오는 게 나을지, 또는 뭐 특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 상임위원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까지 좀 얽혀갖고 좀 일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또 넘겨주는 것이 약간 관례가, 여당이 넘겨준 것이 관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맞습니다. 보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맹영균 기자와 함께한 뉴스 큐레이션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